움직이는 산낙지! 이게 정말 음식이라고? 영상 속 한 외국인이 산낙지를 먹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낙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결국 용기를 내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신선함 그 자체야!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켜둔 TV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제목은 Korea의 Fever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진행자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BTS, 블랙핑크, 그리고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그 조그마한 나라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거지? 뉴스에서는 한국의 K-팝, K-드라마, 그리고 길거리 음식과 기술 발전까지 다루며 한국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과 파리에서 열린 블랙핑크 공연이 매진된 장면이 번갈아가며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한국 음식과 찜질방, 그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IT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드라마, 그냥 운 좋게 떠오른 거겠지.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고 자란 27살의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시절부터 세계 예술과 문화를 선도해왔고 패션과 음식에서도 여전히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어딘가 동양에 있는 작고 기술만 발달한 나라라는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끝난 뒤에도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모습이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이 난리지?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왜 한국이 이렇게 인기 있는가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색창에는 끝없는 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K-팝 팬덤, 글로벌 경제를 바꾸다,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흥행 신화를 쓰다, 한국 길거리 음식,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호기심에 유튜브를 열어보니 한 영국인이 한국 지하철을 체험하는 영상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여기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시간도 정확해요.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도 됩니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프랑스 여성이 찜질방을 방문해 이곳은 정말 독특한 문화야.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되는 느낌이야 라고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이 깨끗하다고 놀랄 정도야? 무료 와이파이는 조금 부럽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움직이는 산낙지. 이게 정말 음식이라고? 저는 이탈리아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자주 먹어봤지만 살아있는 낙지를 먹는다는 생각은 처음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한 외국인이 산낙지를 먹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낙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결국 용기를 내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신선함 그 자체야. 또 다른 영상은 이탈리아인 한국 떡볶이에 도전하다라는 제목이 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빨간 국물이 가득 담긴 떡볶이 접시와 이를 먹으며 눈물을 찔끔 흘리는 이탈리아 남자의 모습이 썸네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뭐야, 떡볶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맵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지? 영상은 그 남자가 매운 음식을 정말 잘 먹는다는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한국 식당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하며 이 정도야 뭐 이탈리아에서도 매운 파스타를 먹어봤으니까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맙소사, 이건 뭐지?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그는 말을 멈추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웃는다고? 그는 한동안 떡볶이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가 결국 포크를 들고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떡볶이를 조심스럽게 씹으며 맛을 음미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매운 게 아니야. 달콤한 맛도 느껴지고 고추장이 주는 깊은 풍미가 정말 독특해. 유럽에선 이런 음식을 본 적이 없어. 그는 매운맛에 괴로워하면서도 결국 접시를 깨끗이 비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한국만의 특별한 음식이야. 매운데 계속 먹고 싶어져. 중독성 있는 맛이야.
저는 영상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운 음식이라면 우리 이탈리아에도 페페론치노를 넣은 매운 파스타 같은 게 있잖아. 그런데 떡볶이는 단순히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풍미가 있다는 거겠지. 영상 속 남자의 땀범벅이 된 얼굴과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만족감은 떡볶이라는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매운맛에 힘들어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감탄하며 한국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걸까? 떡볶이라는 음식이 단순히 매운 음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떡볶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떡볶이는 단순히 매운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왕궁에서 즐기던 고급 음식이었다가 1950년대 이후 지금의 매콤달콤한 버전으로 변하며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떡볶이는 단순히 한 접시의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자리의 중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길거리 노점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떠는 한국의 청소년들, 야근 후 동료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회사원들, 가족끼리 분식집에 가서 오순도순 나누는 떡볶이와 튀김. 저는 이 음식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탈리아에서 커피가 그런 역할을 하듯 한국에서는 떡볶이가 그런 상징적인 음식인가 보네. 시간이 지날수록 떡볶이라는 음식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결국 접시를 비울 정도면 정말 특별한 맛이겠지. 내가 한국에 간다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저는 곧장 또 다른 떡볶이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떡볶이를 처음 먹으며 매운맛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었고 어떤 이들은 치즈 떡볶이나 크림 떡볶이 같은 색다른 버전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치즈 떡볶이를 먹는 장면에서 끈적한 치즈가 떡볶이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매운맛의 치즈라니? 이 조합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댓글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남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러 한국에 갔는데 진짜 중독돼서 이틀 연속 먹었어요. 매운맛이 너무 강했지만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다시 한국에 가면 무조건 먹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길거리 문화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댓글을 읽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떡볶이를 단순히 매운 음식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추억이 담긴 음식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난 후 떡볶이를 단순히 한 접시의 매운 음식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음식은 매운맛 속에 한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결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간다면 꼭 떡볶이를 먹어야겠어. 그냥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의미까지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 며칠 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팀장의 발표는 제가 며칠 전 봤던 뉴스와 영상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국이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된 걸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리드해야겠어. 특히 현지 조사를 위해 내가 서울로 출장 가는 게 좋겠어.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서울로 출장 말입니까?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래, 한국은 지금 IT, K-팝,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 우리가 그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지에서 직접 경험하는 게 필수야. 내가 우리 팀에서 가장 유능하니 한국에서 보고 느낀 걸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와줬으면 해.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제 여행지 목록에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열풍이 정말로 대단한 건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 출장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내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건 알지? 한국은 매운 음식으로 유명하다더라. 내 위장이 괜찮겠니?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반면 친구들은 저보다 더 흥미를 보였습니다. 안토니오, 한국 가면 명동에 꼭 가봐.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던데. 찜질방도 꼭 한번 가봐야 해. 사람들이 그걸 정말 좋아하더라고.
한국 지하철은 유럽보다 훨씬 깔끔하고 빠르다던데 한번 경험해봐. 그들의 말을 들으니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의 길거리 음식 사진, 전통 찻집, 한강 야경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다른 느낌일까? 출장 당일, 저는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하니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제공된 영화 목록에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난리라던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 재생 버튼을 누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열풍의 실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겠지. 창가 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여행에서 내가 뭔가 새롭게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분명 내 커리어와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야.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이탈리아 공항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 공항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했고 자동으로 열리는 문과 체계적으로 배치된 안내 표지판은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안내 표지판에는 이탈리아어까지 적혀 있어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군. 입국 심사와 수화물 수령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는 2시간은 기본인데 여기선 기다림이란 게 거의 없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레 공항 내부를 찍어 사진을 남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공항철도에 올라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좌석마다 간단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바로 그 안내문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에 돈을 안 내도 된다고? 게다가 열차 안에서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속도는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공 와이파이를 떠올리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이 다르구나. 서울 도심에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풍경은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탈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와 플랫폼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은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조용한 분위기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한 노인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가 저를 향해 친절히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네. 서울 도심에 도착한 뒤 한국 동료가 추천한 첫 장소는 바로 명동이었습니다. 명동에 가면 한국의 길거리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라는 말에 이끌려 저는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명동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그곳의 활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거리 양옆에는 떡볶이, 핫도그, 호떡 같은 다양한 음식 노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노점마다 알록달록한 메뉴판이 눈에 띄었고 음식에서 나는 냄새는 군침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파는 노점에 다가가자 상인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볶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영상에서 봤던 그 장면을 생각하며 호기심에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운 건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지만 도전해 볼게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입안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매운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강렬한 매운맛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단맛과 감칠맛이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매워서 놀랐지만 이거 계속 손이 가네. 저는 어느새 땀을 닦아가며 떡볶이를 다 먹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노점에서는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호떡은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설탕 시럽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삭한 것과 달콤한 속, 이거 정말 천국 같은 맛이잖아. 명동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문화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출장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한국의 IT 기업은 첨단 기술력으로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발표 자료와 노트가 정렬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동료들은 준비한 자료를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자료 안에 이탈리아어로 적힌 간단한 인사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했다고? 저는 그 세심함과 배려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표는 매우 체계적이었고 데이터와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발표를 맡았던 한국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국에서는 세심함이 곧 신뢰를 뜻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기술적으로 발전한 곳이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출장 일정 중 한국 동료들이 저를 찜질방에 데려갔습니다. 찜질방이란 곳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서로 소통하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황토방에 들어선 순간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책을 읽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독특하네. 이곳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장소 같아. 찜질방을 나와 동료들과 함께 먹은 찜질방 계란과 식혜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동료가 건넨 계란을 두드리며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동료의 추천으로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변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의 물결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야.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에서 사람들은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잖아.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기술과 발전으로만 빛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사람 간의 연결과 따뜻함이 살아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경로를 찾고 명동거리에서 떡볶이의 매운맛에 땀을 뻘뻘 흘리며 웃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나라의 매력에 감탄하고 있었더라도 저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장벽이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긴 작은 갈등과 오해는 저를 고민하게 했고 동시에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날은 한국 동료들은 저를 한정식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목재로 꾸며진 내부와 정갈하게 세팅된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동료의 말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는 각양각색의 반찬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불고기, 생선구이까지 종류도 다양했지만 특히 그 정교한 플레이팅에 감탄했습니다. 와, 음식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술작품 같을 줄이야. 저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작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뿐이네? 나이프와 포크는 없나? 저는 젓가락을 들고 불고기를 집어보려 했지만 고기는 자꾸만 미끄러졌고 저는 몇 번이나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점점 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앞에 앉은 동료들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씨, 괜찮으세요? 젓가락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요. 저는 포크를 더 잘 쓰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동료가 직원에게 요청해 포크를 받아다 주었습니다. 저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먹을 수 있겠네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한국의 식문화와 제가 익숙해져야 할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만의 문화이자 예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나도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 그날 저녁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발표 자료를 수정하기 위해 동료들과 논의를 나누던 중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토니오 씨, 오늘 발표 자료는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약간 당황했습니다. 뭐, 내 발표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다니. 이탈리아에서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대체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동료는 제게 매우 솔직하게 피드백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잃은 채 자료를 바라보던 저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대놓고 말하다니 이게 여긴 당연한 건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솔직한 피드백이 팀워크를 강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를 더 돕기 위해 솔직하게 말해준 거였네. 다음 날 저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해주신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료를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작은 갈등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진심 어린 태도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한날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곳에서의 경험을 천천히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추천해준 서울 근교의 한 전통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찻집은 작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고풍스러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향긋한 차의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요한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 노부인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고 계시네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출장 중에 잠깐 쉬러 왔어요. 이곳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차는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차랍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힘든 시기를 견디며 항상 이 차를 내려주셨죠. 그녀는 일제강점기 시절과 전쟁 후의 고난을 겪으며 가족들과 서로를 의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는 돈도 음식도 부족했지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면 항상 어머니의 사랑이 떠올라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인간애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구나.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아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한강변에는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나누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 조용히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와 강물 위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단지 화려한 도시가 아니야. 이곳의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이 여행이 제게 가져다준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따뜻한 관계와 깊은 역사가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해준 송별 저녁은 단순히 작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것들을 말로 정리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강남의 한 모던 한식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전통적인 재료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요리들이 하나씩 테이블에 놓일 때마다 저는 한국의 음식이 단순히 맛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토니오 씨, 출장 동안 한국에서 많은 걸 경험하셨죠?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에서의 기억들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정말 독특한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공항철도에서의 첫 경험부터 명동거리에서 먹은 떡볶이, 찜질방에서의 여유, 그리고 한강의 밤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제 목소리에는 자연스럽게 감정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처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들은 저의 진심 어린 감사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토니오 씨도 이제 한국인이 다 되셨네요. 다음에 다시 오시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온다면 이번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저를 놀라게 했던 이 공항의 규모와 질서 정연한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공항이 이 나라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을 마무리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친 뒤 면세점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선물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통 문양이 새겨진 찻잔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서울 근교의 찻집에서 만난 노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들려주었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의미와 가족 간의 사랑과 위로를 되새기던 시간이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찻잔은 내가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을 간직하는 상징이 될 거야. 저는 찻잔 세트를 구입하며 이탈리아로 돌아가서도 이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공항 창가에 앉아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놀라움, 명동거리에서의 활기, 찜질방에서의 여유, 그리고 한강에서 느낀 감동까지 모든 순간이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단지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따뜻함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일상과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팀원들과의 소통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불편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솔직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깨달은 뒤로는 저는 팀원들에게 더 직접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방식으로 의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작업은 정말 훌륭해. 그런데 여기 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처음엔 낯설었지만 팀원들은 저의 솔직한 피드백을 오히려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고 좋아요. 또한 한국에서 배운 여유를 찾는 법도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찻집에서 구입했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내리고 그날의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의 향은 마치 한국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을 다시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차를 마시는 시간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저 자신을 위한 소중한 위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주말 저녁 시간을 보내며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서울의 밤 풍경이 화면에 비치는 순간 한강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야겠어. 이번에는 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항공권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렘이 가득 찼습니다. 다음번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저는 이번 여행이 단지 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이탈리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의 서울, 그리고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이제 아시아 사람이 된 거야? 너네 새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중국 고작이랑 뭐가 다르다고? 다음엔 한복 입고 학교에 오는 거 어때? 로즈는 영국 런던 교외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고독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로즈, 넌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곤 했지만 로즈가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이후 로즈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묵했던 아버지는 더욱 말을 아끼며 일을 핑계로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항상 조용했고 로즈는 빈집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시간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고 반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외톨이라는 별명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나는 항상 혼자일까? 책과 그림은 로즈에게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의 외로움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로즈가 1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로즈, 너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내가 요즘 만나는 분인데 내가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로즈는 한지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한국에서 온 도자기 공예가로 런던 시내의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로즈는 약간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낯선 억양과 모습은 로즈에게 어딘가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즈. 만나서 반가워요. 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로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권유로 로즈는 지연의 공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방은 은은한 조명 아래 다채로운 도자기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반짝이는 그릇과 화병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각 작품은 독특한 무늬와 색깔을 자랑했습니다. 로즈는 그 중에서도 맑은 비취색으로 빛나는 청자 그릇에 눈길을 멈췄습니다. 그 그릇에는 나무집과 꽃집 같은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건 고려 청자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에요. 지연이 로즈 옆으로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고려 청자요? 그게 뭐예요? 6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예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예술적으로 아주 소중한 유산이죠. 지연은 로즈를 도자기 제작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자기를 빚는 물레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흙냄새와 따뜻한 가마의 열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을 흙으로 덮고 물레 위에서 흙덩이를 천천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흙을 다루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흙이 점점 그릇으로 변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로즈는 흙을 다듬는 지연의 손끝을 바라보며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지연은 로즈에게 도자기를 매개로 한국 문화를 조금씩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로즈와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김치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자주 먹어요. 조금 매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봐요. 로즈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떠먹었고 이내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얼얼했지만 곧 깊고 풍부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정말 맵네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 중요해요. 이 모든 요리는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어요. 로즈는 그날 저녁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지연이 들려주는 한복, 전통 가옥, 그리고 한국의 역사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루는 학교 과제로 나만의 특별한 취미에 대해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로즈는 주저없이 도자기와 고려 청자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그러나 그녀의 기대와 달리 발표를 마친 교실은 조용했고 그 침묵은 이내 킥킥대는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이제 아시아 사람이 된 거야? 로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그녀가 발표 중 보여줬던 고려 청자의 사진을 비웃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그릇 아니야? 왜 그게 특별해? 심지어 어떤 학생은 지연에 대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너네 새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아냐? 중국 도자기랑 뭐가 다르다고. 로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을 존경하는 마음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가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로즈를 아시아 덕후라 부르며 점점 더 심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한국 음식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다음엔 한복 입고 학교에 오는 거 어때? 이런 조롱은 그녀가 학교에서 더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로즈는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으려 애써 집중하려 했지만 여전히 비웃음과 속닥거림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그렇게 이상한 걸까? 내가 틀린 걸까? 그날 저녁 로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연은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로즈, 무슨 일 있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지만 로즈는 화가 난 듯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줬어요? 도자기나 한국 이야기를 좋아해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잖아요.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로즈의 분노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로즈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로즈, 미안해. 내가 널 괴롭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세상에는 너처럼 특별한 사람이 더 필요해. 지연의 따뜻한 말에 로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 날 이상하게 봐요. 지연은 로즈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널 이해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지켜내는 게 정말 대단한 거란다. 로즈의 상처를 본 아버지와 지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안전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로즈가 자라도록 돕기 위해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로즈는 처음엔 반대하며 화를 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힘든데 낯선 곳에 가면 더 힘들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로즈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로즈,
나는 내가 여기서 괴로워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야. 지연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내가 더 자유롭게 너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내가 내 옆에서 도와줄게. 로즈는 결국 아버지와 지연의 설득에 동의했고 낯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로즈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익숙한 런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유리로 가득한 밝은 공간이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영어 번역이 있긴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로즈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산이 솟아 있었고 도심으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과 수많은 네온사인이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서울은 정말 다르네요. 모든 게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로즈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여긴 항상 활기차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익숙해지면 여기도 내 집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로즈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을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로즈는 근처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는 런던의 교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고 급식실에서는 나란히 줄을 서며 조용히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선생님이 한국어로 무언가를 설명했을 때 로즈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노트를 적는 동안 그녀는 멍하니 칠판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남아 도시락을 먹으며 고개를 숙인 채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로즈는 영어 수업 시간에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런던에서 왔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킥킥대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못해요?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고 로즈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혼자 남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로즈의 어두운 기분을 알아차린 지연은 그녀를 데리고 경주의 도자기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떠난 여행은 로즈에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 로즈는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대문 너머로는 정갈한 돌담과 연못이 보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공방에서는 흙 냄새와 가마의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로즈를 데리고 한 도자기 장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도자기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야. 이분은 50년 동안 도자기를 만들어 온 장인이셔. 장인은 흙 묻은 손으로 로즈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도자기는 사람의 손과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이야. 한번 체험해 보겠니? 로즈는 처음으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흙을 잡는 방법과 물레를 돌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즈는 손끝으로 흙의 질감을 느끼며 집중해서 모양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흙은 엉망이 되었고 그녀가 만든 작은 그릇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로즈는 답답한 마음에 흙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도자기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예술이란다. 흙인의 손을 따르려면 내가 먼저 흙과 친구가 되어야 해. 그날 밤 로즈는 잠들기 전 지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도자기를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실패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지연은 로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도자기는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담는 그릇이야. 내가 지금 느끼는 좌절과 두려움조차도 나중에 소중한 작품이 될 수 있어. 서울로 돌아온 후 로즈는 지연의 공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도자기를 만드는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흙을 만질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었지만 그녀는 점차 흙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작은 그릇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가마에서 꺼낸 그릇은 약간 비뚤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그릇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네. 이건 너의 첫걸음을 상징해. 도자기를 만들며 자신감을 얻은 로즈는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발표 시간에는 도자기의 역사와 자신이 배운 점들을 친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고려 청자가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걸 알고 있나요?
저는 이걸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킥킥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생들이 발표 후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거 재미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한번 배울 수 있을까? 로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공방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로즈는 점차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전보다 밝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학교 행사에서 전시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로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젠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뿌듯하네. 로즈는 지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모두 이모 덕분이에요. 도자기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지연은 로즈에게 작은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로즈, 이번에 경주에서 도자기 대회가 열리는데 내가 한번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 전단지에는 제20회 경주 도자기 대회라는 문구와 함께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작품을 선보일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즈는 한동안 전단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참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경쟁자들은 모두 저보다 훨씬 잘할 텐데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로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야. 너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중요해. 내가 느낀 것들을 표현하는 도전으로 생각해보자. 로즈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가 무서운 동시에 자신이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로즈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흙은 자꾸만 원하는 형태로 따라주지 않았고 완성된 작품은 가마에서 깨지거나 뒤틀리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공들여 만든 도자기가 가마에서 꺼내는 순간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즈는 손끝으로 그 갈라진 틈을 어루만지며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패만 하는데 내가 정말 대회에 나가도 되는 걸까? 지연은 그런 로즈에게 다가와 조언했습니다. 로즈, 실패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야. 완벽한 작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흙에 표현하는 거야. 내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해봐. 그걸 작품에 담아보자. 로즈는 지연의 말을 곱씹으며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 학교에서 겪은 외로움, 그리고 도자기를 통해 찾은 위로와 희망을 떠올리며 그림으로 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점차 그녀만의 이야기가 담긴 도자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경주의 전통 도자기 마을은 참가자들과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회장은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적인 전시 공간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로즈는 대회장에 들어서며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그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물레를 능숙하게 돌리며 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숙련된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로즈는 점점 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멀리서 지연이 보내는 격려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담는 거야.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돼. 로즈는 물레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고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즈는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손끝으로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 흙은 서서히 그릇의 모양을 이루었고 그녀는 점점 더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나, 그리고 도자기를 통해 조금씩 나를 찾은 지금의 나. 하지만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레가 잠시 흔들리면서 그녀가 만든 그릇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로즈는 놀라서 손을 멈추고 물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여전히 집중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작품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로즈는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지연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실패도 작품의 일부야.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보면 돼. 로즈는 다시 손을 올려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함에 연연하지 않고 흙이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맡겼습니다. 그녀는 흙 위에 자신이 느낀 감정을 새겼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희망. 흙은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 점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 로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그릇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표면에는 그녀가 직접 새긴 무늬가 있었습니다.
무늬는 그녀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경험을 담은 작은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내 여정을 담은 그릇이야. 내가 한국에 와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여기에 있어. 심사위원들이 그녀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는 동안 로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 작품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도자기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작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고 로즈는 예상치 못하게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자 로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은 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도자기를 통해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느낀 모든 것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도자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연은 무대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로즈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려 말없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로즈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손에 들고 지연과 함께 경주의 달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로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로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이모 덕분이에요. 이제는 저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도자기에 담고 싶어요. 로즈는 처음으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미래를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이제 그녀의 정체성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주 도자기 대회가 끝난 다음 날, 로즈는 아침 일찍 도자기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대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마을은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즈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 전시된 작은 공간 앞에 섰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이 떠올랐던 로즈는 오늘은 그 앞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작품 앞에는 청소년 부문 대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릇을 감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로즈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이 작품 정말 감동적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느껴졌어요. 그 말에 로즈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느낀 걸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니. 도자기가 정말 사람을 연결할 수 있구나.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작품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기 위한 매개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로즈는 학교에서도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과제를 냈습니다. 로즈는 도자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공방에서 작은 항아리를 만들며 표면에 한국과 영국의 자연을 조화롭게 그려 넣었습니다. 항아리의 한쪽에는 영국의 고즈넉한 숲과 들판을, 다른 쪽에는 한국의 푸른 산과 한옥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녀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너는 도자기를 통해 두 문화를 연결하는 법을 알고 있구나. 그 말을 들으며 로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도자기는 제게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아요. 어느 날 지연은 로즈에게 새로운 공방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로즈, 내가 이제 정말 멋진 도예가로 성장하고 있잖아. 이번에는 너만의 전시회를 열어보는 게 어때? 로즈는 깜짝 놀랐지만 지연의 말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작품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 이제 내가 세상에 더 많은 이야기를 보여줄 차례야. 로즈는 지연과 함께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만든 도자기들을 다시 꺼내어 하나하나 정리하며 작품마다 담긴 이야기를 돌아봤습니다. 각 작품에는 그녀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즈의 첫 개인전은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 이름은 흙으로 있는 두 세계로 한국과 영국 두 문화의 만남을 표현했습니다. 갤러리에는 지연을 비롯한 지인들, 학교 친구들, 그리고 경주에서 만난 도예 장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로즈는 각 작품을 설명하며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작품 앞에서 한 영국인 관람객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작품은 고향 생각이 나네요. 당신은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정말 잘 담아냈어요. 로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제가 두 문화에서 느꼈던 것들을 담은 거예요. 도자기는 제가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 다리 같아요.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로즈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노트에 새로운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자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 내가 받은 따뜻함과 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녀는 한국에서 도자기를 더 깊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그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도전해봐.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로즈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것처럼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로즈는 지연을 이제 이모가 아닌 엄마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엄마라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지연은 로즈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전시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잖아. 이제는 내가 자란 곳, 내 고향에서도 너를 보여주면 어떨까? 거기에도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로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고향, 영국 런던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은 그녀에게 외로움과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가 성장하게 만든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제 이야기를 고향에서도 나눠볼게요. 로즈는 고향 전시회를 열기 위해 작품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 그리고 도자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각 작품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중심 작품으로 그녀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이어붙이는 일본의 킨츠키 기법에서 영감을 얻은 상처의 아름다움이라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 상처와 치유를 상징해요. 모든 조각들은 제 어린 시절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나타내죠. 전시회 이름은 두 세계의 연결 로즈의 여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영국과 한국, 과거와 현재를 도자기로 잇고자 한 마음을 담은 제목이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로즈는 긴장된 마음으로 갤러리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 공간은 따뜻한 조명 아래 그녀의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로즈는 작품 앞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 하나둘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즈를 가장 많이 놀렸던 친구인 엠마와 해리도 있었습니다. 엠마는 로즈를 발견하자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로즈, 정말 내가 만든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해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너를 놀렸던 거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로즈는 잠시 엠마와 해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엠마와 해리는 로즈의 작품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서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길이 이렇게 멋질 줄은 몰랐어. 전시회 중 로즈는 관람객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인 상처의 아름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작품 표면에 이어진 금색 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 어린 시절의 상처와 치유를 상징합니다. 과거에 제가 받았던 상처는 처음엔 저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지만 도자기를 통해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람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의 진솔함과 예술적 표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엠마와 해리는 로즈의 설명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던 내가 이렇게 멋진 예술가가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해. 우리도 내 이야기를 보며 많은 걸 느꼈어. 전시회가 끝날 무렵 해리는 로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즈, 나도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싶어. 도자기를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로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도자기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도구야.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친구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쳐주며 자신이 배웠던 흙의 철학과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뒤 로즈는 자신이 성장의 여정을 완성했다고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마주하며 그것을 도자기를 통해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로 연결한 경험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습니다. 도자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통해 치유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로즈는 도자기 예술가로서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시회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열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자기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도자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흙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마저도 아름다움이 될 테니까요. 학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로즈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경험, 그리고 희망을 담는 거예요. 도자기는 그 모든 것을 잇는 다리와 같거든요. 로즈는 도자기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연결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이 또 실패했어요. 2023년 세계 최고 AI 기술의 중심지 실리콘밸리 최첨단 연구소 렌털랩스에서 젊은 AI 전문가 에밀리 스미스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영어 데이터를 학습시키던 AI 모델이 예상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작동했고 결과의 정확도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린 거지? 에밀리는 AI 모델의 코드를 점검하며 불규칙적인 영어 철자와 복잡한 문법 규칙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음과 철자가 일치하지 않아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언어가 이래서야 AI가 완벽히 학습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녀는 문득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글로벌 언어들은 AI 모델에서 이미 가장 많이 연구되었지만 이들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여전히 AI 학습에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밀리는 팀원들 중 한 명이 실험 목적으로 사용한 작은 한국어 데이터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한글이라고? 그녀는 호기심에 그 데이터를 AI 모델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한글 데이터로 학습한 AI 모델은 이전보다 40% 더 빠른 속도로 학습했고 언어 인식 정확도 또한 기존의 영어 기반 모델보다 뛰어났습니다. 에밀리는 데이터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단 24개의 글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는 구조도 너무 단순하고 규칙적이네. 에밀리는 곧 한글이 가진 과학적 구조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잠재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글의 특징을 연구하며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문자 체계인지 깨달았습니다. 24개의 자음과 모음 단순한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음. 발음기관에 기반한 설계 자음은 혀와 입의 움직임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 하늘, 지 땅, 인 사람을 상징. 높은 규칙성 예외가 거의 없어 AI가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언어. 한글은 기계가 학습하기 완벽한 문자야. 불규칙성도 없고 문자와 발음 간의 연결이 너무 명확하니까. 한글이 가진 효율성과 규칙성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비교할 때 AI 데이터 처리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글의 효율성을 연구소에서 발표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한글이 효율적인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글로벌 AI 모델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야? 한국어는 사용자 수가 적잖아. 시장성이 없다고. 에밀리는 동료들의 반응에 잠시 좌절했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야.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문자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야. 에밀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니.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일치하잖아. 에밀리는 한글이 가진 인간 중심의 철학적 가치를 기술과 연결시키며 이 문자가 단순히 한국의 유산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에밀리는 한국의 한 AI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와 문자 혁신이었고 한글의 디지털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이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야.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을 넘어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얼마나 혁신적인지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탄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의 철학과 문화를 직접 보고 느껴야 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아.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에밀리는 공항에서부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와, 공항에 있는 디지털 안내판이 모두 한글과 영어로 돼 있네.
디자인도 간결하고 직관적이야. 심지어 공학 로봇들이 부드러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를 해주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길, 거리 곳곳의 간판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문자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정리하고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네.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눈을 뜬 에밀리 스미스 박사는 커튼을 열며 펼쳐진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한 탓에 피곤했지만 오늘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한글이 이 도시의 심장이라면 난 그걸 직접 보고 느껴야 해. 아침을 간단히 마치고 밖으로 나온 에밀리는 걸어다니며 서울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거리마다 세련된 한글 간판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QR코드가 붙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게 간단하고 효율적이네. 글자의 디자인까지 직관적이야. 특히 공공장소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은 한글의 기능성을 극대화한 사례였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그녀는 한글로 작성된 역 안내판과 디지털 노선도를 보며 감탄했다. 다음 역 강남, Next Stop 강남. 초록색 LED 스크린에 한글과 영어가 번갈아 표시되었다. 한글이 먼저 나오고 영어가 뒤따랐다. 에밀리는 이 단순한 화면에서조차 한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선 한글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매개체 같아. 며칠 후 에밀리는 강남의 디지털 언어 연구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한국어 기반의 AI 기술을 연구하는 최첨단 연구소였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선 순간 에밀리는 벽 한쪽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한글 문구에 시선이 갔다. 언어는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저 문구는 정말 적절하군요. 에밀리는 감탄하며 혼잣말을 했다. 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한글이 가진 디지털 강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글은 AI 학습에서 독보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는 구조 덕분에 음성 인식 AI의 학습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빠르죠. 한 연구원이 컴퓨터 화면에 데이터를 띄우며 설명했다. 에밀리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깜짝 놀랐다. 이게 오류율이 1% 미만이에요. 영어 기반 AI보다 훨씬 정확하네요. 연구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철자의 연결이 명확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번역, 텍스트 분석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이런 구조적 강점이 AI의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다른 연구원은 한글 기반의 자연어 처리 NLP 시스템을 시연하며 덧붙였다. 조사와 어미 변화를 통해 문법적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한글 덕분에 AI가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기계 번역에서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에밀리는 이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졌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AI 모델의 이상적인 언어네요. 에밀리는 연구소 방문 후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글이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지 직접 체감했다. 그녀는 카페에 들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메뉴를 확인하며 놀랐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만 한글은 글자 자체가 간단해서 더 빠르고 명확하게 읽히네. 길거리를 걷다 보니 거리 광고판에도 한글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사이니지에 등장하는 한글 광고는 시각적 복잡함 없이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글이 가진 직관성이 도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군. 그날 저녁 에밀리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광화문에 들렀다. 세종대왕 동상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을 위해 문자를 창제하셨다지. 한글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중심 설계의 모델이었군. 그녀는 한글의 철학이 단순한 문자 효율성을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느꼈다. 컨퍼런스 발표를 이틀 앞두고 에밀리는 자신의 AI 모델을 최종 점검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한글 문장을 일부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어.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뜬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며 식은땀이 흘렀다. 초성과 종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런 상태로 발표하면 사람들이 내 연구를 신뢰하지 않을 거야. 문제는 AI 모델이 한글의 초성과 중성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문장 해석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다. 그녀는 밤새 코드를 점검했지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에밀리는 다음 날 아침 연구소를 다시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연구원들은 에밀리의 AI 모델을 분석한 후 문제의 원인을 지적했다. 에밀리 박사님, 한글 데이터는 초성과 중성, 종성을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기존 코드에서는 이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네요.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에밀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제가 한글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연구원들은 그녀를 격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초성과 중성을 별도로 인식하도록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AI 모델에 새로 학습시켰다. 이제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 수정된 AI 모델을 테스트하자 정확도가 다시 99%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에밀리는 이 경험을 통해 한글이 가진 구조적 과학성과 철학적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셨지. 이제 그 원리가 디지털 시대에서도 그대로 통하네요. 그녀는 한글의 효율성과 철학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발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일 내가 증명할 거야.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 도구라는 걸.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디지털 AI 혁신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아침, 에밀리 스미스 박사는 컨퍼런스장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와 청중들을 보며 긴장감을 느꼈다. 발표장은 이미 수백 명의 청중들로 가득 차 있었다. AI 연구자, 언어학자, 기업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특히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발표 주제는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의구심을 품게 하기도 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정말 그런가? 에밀리 스미스 박사가 한글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백스테이지에서 에밀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했다. 그녀의 손에는 세종대왕의 철학적 메시지가 담긴 한글 문구가 적힌 슬라이드 자료가 들려 있었다. 오늘 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철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거야. 드디어 에밀리가 무대에 올랐다. 환하게 켜진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녀는 한글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문자 한글. 청중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에밀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오늘 저는 한글이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혁신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직접 설계하셨죠. 스크린에는 한글의 기본 구조와 철학을 설명하는 그림이 나타났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설계, 모음은 천하늘, 지땅, 인 사람의 철학을 반영. 20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 가능.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에밀리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를 디지털 기술과 연결시켰다. 한글의 규칙적이고 단순한 구조는 AI 학습에 있어 매우 이상적입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한글 데이터를 AI 모델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한글 기반 AI 모델이 기존의 영어 기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는지 나타낸 그래프가 등장했다. 학습 속도 영어 모델보다 40% 빠르게 학습, 번역 정확도 기존 모델 대비 25% 이상 개선, 텍스트 처리 효율성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 덕분에 분석 오류율 감소. 청중들은 스크린에 띄워진 데이터를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동료의 팔을 툭 치며 조용히 속삭이는 모습도 보였다. 정말 효율적이네. 저 정도라면 응용 가능성이 높겠어. 한글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니 몰랐던 사실이야. 에밀리는 데이터를 통해 한글의 디지털 시대에서의 가치를 증명한 뒤 한글의 구조적 특징을 다른 언어와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글은 영어와 달리 철자와 발음의 일치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AI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또한 복잡한 한자나 가타카나를 사용하는 중국어, 일본어와 달리 한글은 단순한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한 청중이 손을 들어 질문했다. 박사님, 한글이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자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청중들이 긴장된 눈빛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한글 연구를 시작했을 때도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언어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청중들 사이에 약간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에밀리는 이어갔다. 한글의 규칙성과 효율성은 단순히 한국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분리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또한 한글의 철학은 AI와 같은 기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기술은 복잡함을 단순화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에밀리가 발표를 이어가던 중 가장 중요한 실시간 번역 AI 시연을 시작하려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다. 화면에 데이터 처리 오류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 것이다. 발표장은 갑자기 웅성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청중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자 에밀리는 손에 힘을 주며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저는 이 상황이 한글의 철학을 더 잘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즉석에서 준비했던 슬라이드를 띄웠다. 거기에는 세종대왕의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모든 백성을 위해 설계된 문자. 에밀리는 슬라이드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설계하신 겁니다. 저는 이 철학이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에밀리는 마지막으로 한글의 철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이며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한글의 철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순간 청중들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가 컨퍼런스장을 가득 메웠다. 발표가 끝난 뒤 여러 청중들이 에밀리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한글의 구조를 다른 언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흥미롭습니다. AI 기술의 한글이 이렇게 적합하다는 건 몰랐어요. 추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한글의 디지털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한글이 글로벌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AI 혁신 컨퍼런스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에밀리 스미스 박사의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한글이 가진 혁신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컨퍼런스 이후에도 계속됐다. 발표가 끝난 직후 에밀리는 수많은 청중과 관계자들로부터 질문과 제안을 받으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 박사님,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를 영어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글 기반 텍스트 분석 모델을 개발해 다른 언어 데이터에도 응용하고 싶습니다. 몇몇 연구자는 발표 자료를 가리키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한글의 구조가 이렇게 효율적이라니 전혀 몰랐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에서도 가장 진보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컨퍼런스의 여운을 뒤로한 채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세종대왕 동상을 보고 싶었다. 광화문에 도착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선 그녀는 주변의 한글 창제와 관련된 글귀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백성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그 순간 에밀리는 한글의 철학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자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야.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의 본질이야. 그녀는 세종대왕의 동상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자는 디지털 시대에서도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글을 연구하며 느꼈던 모든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한글은 단순한 효율성과 과학성을 넘어선 사람 중심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에밀리의 발표 내용은 글로벌 AI 연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여러 나라의 언론은 그녀의 연구를 보도하며 한글의 디지털 시대에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글, AI 기술 혁신의 새로운 열쇠,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문자, 한글. 특히 한글이 가진 단순함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문자 체계를 설계하려는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아프리카 동부의 한 마을에서는 문맹률을 줄이기 위해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구조를 본뜬 새로운 문자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배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희 지역의 어린아이들도 단 몇 주 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문자는 단순히 소통을 넘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한 연구소는 한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글의 효율적인 구조를 활용하면 다른 복잡한 언어도 디지털 환경에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언어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에밀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글의 디지털 가능성과 철학을 알리는 글로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글의 창제 역사부터 디지털 시대에서의 활용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은 에밀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과 그 철학을 직접 체험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 촬영 중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가지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은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복잡함을 단순화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글은 최고의 모델입니다. 촬영팀은 세계 곳곳에서 한글의 철학을 접목한 사례를 취재하며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유산이 아니라 글로벌한 가치를 지닌 문자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글을 연구한 지난 몇 달 동안 에밀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기술은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한글이 바로 그 본질을 보여줬어. 그녀는 연구소로 돌아가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한글의 구조적 강점을 다른 언어, 모델에 적용해 AI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 철학을 기반으로 한 문자 교육 프로젝트 추진. 한글의 철학과 디지털 시대의 기술을 융합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혁신 개발. 에밀리의 연구와 발표는 한글을 디지털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신했다.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은 단순히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술과 철학, 그리고 혁신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에밀리의 연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문맹률은 새로운 문자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현저히 감소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글의 구조를 모델로 삼아 AI 번역과 텍스트 분석 기술을 개선했다. 한글의 철학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모든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에밀리는 전 세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을 위한 기술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한글은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으셨나요? 세종대왕이 설계하신 한글의 철학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